이 종이 한 장이 일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무려 70년간 숨겨져 있던 전범기업 내부 문서, 그 속에 일본이 끝까지 감추려 했던 조선 소녀들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공문서에선 사라졌고 교과서에선 지워졌으며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봉인한 그날의 기록을 우리가 열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이와사 유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도쿄 외곽다마 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죠.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편이지만 사람들은 제가 조용히 웃는 게 더 예쁜 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방학을 앞둔 7월 말 학교에서 과제 하나를 받았어요. 가족의 과거를 탐구해 에세이로 제출하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아빠 군대 이야기, 할아버지의 회사 생활 같은 걸 적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할머니께 가볍게 물었어요. 할머니, 옛날엔 무슨 일 하셨어요? 과제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제 질문에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들고 계시던 손, TV 리모컨을 누르시던 손 모든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그냥 학교에서 숙제 나와서요. 가족 중 어르신의 과거 이야기를 적는 거래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별 이야기 없단다. 에? 진짜요? 할머니 젊었을 땐 회사 다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타자 치는 회사였어. 벌써 오래된 일이야.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침묵과 어딘가 이상했던 할머니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할머니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서랍장 위에 정리되지 않은 종이 뭉치가 보여 무심코 손에 들고 넘기던 중국어를 발견했죠. 황색으로 빛바랜 종이 사원증이었습니다. 니치카츠 공업소라는 이름과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할머니, 단정한 머리, 검정 타자기 앞에 앉아 웃고 계시는 얼굴이었어요. 낯선 단어가 눈에 걸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니치카츠 공업소 943년 군수물 자조달업체 현재 대기업의 전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범기업? 할머니가 일했다는 회사가 일본 전쟁 당시 군납 장비를 만들던 공장이었다는 사실. 더욱 놀라운 건 관련된 기사 중 일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1944년 니치카츠 공업소 지점에서 조선 여성 수십 명이 강제 동원돼 노동에 투입되었다는 증언이 남아있다.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정말 그런 곳에서 일했던 걸까?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몰랐던 걸까? 조용히 방문을 닫고 돌아온 후 서랍에 있던 사진과 종이 사원증은 다시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궁금해졌다. 다음 날 아침 식탁. 늘처럼 반찬은 소박했고 조용한 NHK 뉴스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때 그 공장에서 조선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 순간 숟가락이 짤랑 소리를 내며 멈췄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분의 눈동자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래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를 더 이상 가볍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시는 모습, 세탁기 위에서 빨래를 정리하시는 모습, 심지어는 방 안에서 가만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뒷모습조차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아니, 새롭게 느껴졌죠. 내가 몰랐던 할머니가 있었구나.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지금껏 하지 않으셨을까?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말 오후 할머니가 근처 목욕탕에 다녀오시는 시간을 틈타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기록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낡은 노트 한 권, 사진 2장, 그리고 기계식 타자기로 찍힌 작은 보고서 복사본. 노트는 거의 비어 있었지만 앞장엔 흐릿한 연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년 3월 통제표 제4 조선인 여성 수용의 고동동원 업무 문서. 손이 떨렸어요. 그냥 상상일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시절 할머니는 그 일에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자기로 출력된 한 장의 문서. 노동자 인원 배치표. 일본인 남성 18명, 일본인 여성 11명, 조선인 여성 9명. 비고 통역 인력 필요 건강 상태 사전 점검 요망.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게 영화나 다큐에서만 보던 그 문서였죠.
그런데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어요. 아빠, 혹시 니치카츠 공업소 들어본 적 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던 시선을 들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거 지금 니치카츠 산업의 옛 이름 아니냐?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지?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말했죠. 할머니가 거기서 일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조선 여성들이 강제로 일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예전 일이잖아. 지금 그런 거 들춰서 뭐 하려고 해? 그냥 알고 싶어서요. 그건 할머니 모욕하는 거야. 처음 보는 아버지의 싸늘한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혼자 조용히 도쿄도 근현대 문서관에 갔어요. 자료 검색대 앞에서 니치카츠 공업소, 노동동원, 1940 조선인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죠. 수십 건의 문서 목록이 떠올랐고 그중 하나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944년 조선 반도에서 젊은 여성들을 노동 인력으로 이송, 차단된 환경 내에서 노동을 수행시켰으며 작업의 구체적 내용은 문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충격을 받았어요. 정확히 할머니가 근무하던 시기와 겹치고 있었죠. 그리고 문득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역사 과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야.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 핸드폰으로 니치카츠 공업소 피해자 회고록이라는 전자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일본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름이 아니라 번호였다. 우리가 있었던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할머니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돌아보셨죠. 그 얼굴엔 어딘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 그때 문서 봤어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구나. 진실은 때로는 말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보다 더 무거웠죠. 방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공기만큼은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등에 깊게 패인 주름이 햇살을 비스듬히 받아내고 있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유이야, 그게 그땐 내가 16, 내 또래였지. 그녀는 먼 기억 속을 꺼내듯 말 한마디, 호흡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셨어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어. 어른들은 다 군수공장에 가야 한다고 했지. 여학생들도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며 나는 그냥 타자만 치는 줄 알았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군수공장이었어. 사무실 안, 오래된 책상과 시끄러운 타자기 소리. 하루 종일 자료를 받아 적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자꾸 떨렸어요. 처음엔 몰랐단다. 그 서류들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저 시키는 대로 타이핑하고 종이 봉투에 넣고 도장 찍고.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 옆 공장에 낯선 여자아이들이 들어왔어. 말을 못 알아들었어. 하지만 눈빛은 알겠더라. 제 눈이 커졌어요. 조선 여자아이들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16 얼굴도 손도 너처럼 말랐어. 말이 안 통하니까 사무실에서는 번호 붙이라고 했지. 이름도 아니야. 그냥 조1번, 조2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 기록을 정리했어. 얼마나 일했는지, 무슨 작업을 했는지, 병원에 간 횟수까지. 제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때는 몰랐다고 믿었어. 하지만 이젠 알아. 내가 찍은 타자 한 줄 한 줄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차가운 철창이었는지. 할머니의 두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셨어요. 유이야, 할머니가 뭘 했는지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죄는 분명히 지었단다. 그 말에 저도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래도 마리아 그 애들 어디선가 살아서 잘 살고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단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래서 더 말해야 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작게 올라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조금은 덜 무섭구나.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할머니는 침묵을 껐다. 말이 늦게 나올수록 더 무거웠다. 하지만 그 고백이 누군가에겐 구원이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싶다. 며칠 후
지역 역사 자료관에서 열리는 전쟁기 여성 구술사 프로젝트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전시 노동을 경험한 여성들의 증언을 찾습니다. 조선인 일본인 모두 포함. 주저없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우리 여기에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침묵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을 끝내는 건 분명 용기였죠. 작은 흰 봉투 속에 담긴 회람지 한 장. 근현대 전쟁기 여성 구술 아카이브 프로젝트 일본 내 민간 여성의 전시 노동 체험 기록 모집. 주최는 지방여성인권센터와 시립박물관. 대상은 전시 노동에 참여한 일본 여성 또는 관련 증언을 알고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 나가 보실래요? 할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마루 끝에서 조용히 햇살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무릎 담요의 주름을 만지작거리셨어요. 많이 부끄럽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들 모른 척 하잖아요. 제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라 70년 넘게 묻어둔 시간과 맞서는 입장권이었어요. 며칠 뒤 시립박물관 2층 회의실. 백발의 여성 몇몇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는 혼자, 누구는 자녀의 손을 잡고 할머니와 저는 뒷줄에 앉았어요. 그리고 사회자의 인사말이 끝나자 작은 스탠드 마이크가 앞줄로 이동했습니다. 첫 증언자는 국제 노인이셨어요. 나는 히로시마 기계공장에서 전선 피복을 감았어요. 전쟁 막바지, 전기가 끊겨도 우리는 밤을 새워 일했지요. 그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증언이 이어지고 사회자가 말했어요. 혹시 또 말씀 나누고 싶은 분 계실까요? 할머니는 잠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작은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저는 이와사 사키코라고 합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자 한자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1944년 저는 니치카츠 공업소라는 곳에서 타자 업무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종이 문서를 쳤고 그게 군수물자 배정표라는 건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조용한 탄식이 흘렀습니다. 문제가 된 건 그해 여름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조선에서 온 여학생들이 공장에 배치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름도 없었고 단지 번호로 불렸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아이들의 기록을 제가 정리했어요. 작업시간, 결근 일수, 건강상태. 그저 종이 위에 숫자를 쓰고 도장을 찍었을 뿐인데 그게 그 아이들의 삶 전체였을지도 몰랐어요. 회의실 안엔 기침소리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쓰러졌어요. 고열의 탈진이었죠. 하지만 그건 단지 작업 중 이탈로 처리됐어요. 그걸 문서에 적으라고 했고 저는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 말을 이해한 건 몇 년이 지나고 한국말을 배운 후였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죠. 증언이 끝난 후 사회자는 천천히 걸어나와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의 기록이 이 자리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학예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기록들 혹시 보관하고 계신가요? 가능하다면 디지털 아카이브로 남기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용히 물었죠. 할머니, 후회하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늘 옆에 있었단다. 하지만 이제야 조금 그 후회한테 말할 수 있게 됐어. 미안해. 그리고 이제 말할게. 진실은 고백이 아닙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억에 이름을 붙여줘야 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이 떠 있었어요. 1944년 도쿄 근교의 군수공장에서 타자기로 조선 여성들의 이름 대신 번호를 찍었던 소녀. 이제 그 침묵을 깨고 그날의 기록을 말하려 합니다. 이와사 사키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했잖니. 이제 후회한테 말해야지. 떨리는 손으로 글 하단의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올렸어요. 그 순간 이 작은 집안에 남겨졌던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세상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날 밤 블로그에 계속 알림이 떠오르는 걸 봤어요. 첫 일시간 조회수 420 좋아요, 35개 공유 9건.
그리고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군수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군요. 눈물을 삼켰죠. 사람들이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어느 극우 커뮤니티에 제 글이 퍼졌고 일본인을 배신한 손녀와 노파라는 제목으로 왜곡된 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댓글들. 가짜 증언 그만 좀 해라. 그딴 거 적을 시간에 공부나 하지. 조선인 노동자. 그땐 다 자발적이었다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고 계셨죠. 그날 저녁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이야.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손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이거 블로그에 올릴 수 있을까? 봉투 안에는 할머니가 공장에서 일할 때 받았던 배치표 복사본, 그리고 작업일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인 여성 2호, 정호호 상태 양호, 근무지 배정 완료, 식사 적응 불량, 이름. 그저 이름 하나라도 남기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름조차 기억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릴게요, 할머니. 그날 밤 기록을 스캔하고 사진과 함께 글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조선의 소녀들이었고 내 동료였습니다. 나는 번호 대신 그들의 이름을 타자기에 치고 싶었습니다. 이와사 사키코. 3일 후 블로그 조회수는 20만을 넘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연락을 해왔어요. 이와사 사키코 씨와 손녀분의 증언을 기사로 다뤄도 괜찮을까요? 진실이 조용히 퍼져나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니는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또 하루 뒤 NHK 뉴스 온라인판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17세 손녀가 기록한 할머니의 침묵. 70년 만에 밝혀진 전범 기업의 내부 기록. 조선 여성의 존재는 지워졌지만 기억은 남았다. 할머니의 사진은 흐릿한 옛 사원증 옆에 함께 실렸습니다. 그녀는 더는 숨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이용하지 마라. 학교에 문제 생기면 너 책임이야. 겁이 났어요. 아버지도 말씀하셨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 거 아냐? 하지만 그 순간 한 통의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최윤아 보냄. 고맙습니다. 저는 조선 여성 강제 노역 피해자의 손녀입니다. 할머니가 끝까지 이름을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누군가 그 이름을 기억해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할머니에게 메일을 읽어드렸어요.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기억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누군가의 용기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비 오는 오후 우산도 쓰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닐로 감싼 교복도 젖었고 운동화 안에는 물이 찼어요. 교실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에야 그 전범 기업이 사실 아니라는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망신시키는 거 아냐? 쟤는 일본인 맞아?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고 교무실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유이야. 담임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내가 올린 글 말이야. 학교 이름이 기사에 함께 나와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금 말이 많아.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왜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요. 글쎄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말이야. 요즘 같은 시대엔 그런 건 조용히 묻어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순간 제 손이 책상 밑에서 떨렸어요. 조용히 묻어두라고. 그게 문제였잖아요. 집에 돌아온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된장을 풀며 조용히 물으셨어요. 무슨 일 있었니? 대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눈동자 속엔 억눌린 감정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국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이야,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아. 하지만 너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셨죠.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며칠 뒤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프롬 아오야마 나츠코. 제 어머니도 같은 공장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이 양. 저는 82세 아오야마 나츠코라고 합니다. 제 어머니는 1944년 니치카츠 공업소관이 기숙사 관리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남긴 노트를 발견했는데 그 안엔 조선 여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밥을 남기지 않았다, 잠을 자지 못했다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숨을 삼켰어요. 할머니의 기록과 또 다른 누군가
누군가의 기억이 서로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간담회가 열렸어요. 전쟁기 여성 노동 기록 교류회. 할머니는 제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거기엔 전혀 예상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어머니는 한국분입니다. 피해자였죠. 그런데 일본에서 태어난 저는 늘 죄인처럼 살았어요. 오늘 사키코님 이야기 들으며 저도 조금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어떤 노인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군수공장에서 타자를 쳤어요.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지만 이젠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켰어요. 자신의 블로그 상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우리 모두의 기억을 담는 곳입니다. 지워진 이름, 감춰진 기록, 그리고 외면했던 기억들을 다시 찾아 적어주세요. 그 글에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십 개의 댓글과 메일이 달렸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같은 공장에 있었어요. 제 외할머니는 당시 조선 여성통역을 했습니다. 그 시절을 들춰줘서 고맙습니다. 물밀듯 밀려오던 비난은 조용히 밀려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잡고 그러나 단단한 연대의 손길이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밤, 할머니의 무릎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책상 위 기록처를 넘기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유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을 거야. 창밖에 바람이 불고 있었죠. 그 바람은 70년 전 침묵했던 공장 뒷골목의 바람과 어쩌면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바람 속에 이름이 있었어요. 진실은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이어지는 길에는 함께 걷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는 법이죠.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기울던 어느 오후, 제 메일함에 눈에 띄는 제목 하나가 도착했어요. 도쿄 여성사 연구회 전시 여성 노동 아카이브 프로젝트 참여 요청. 숨을 골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도 개인 블로그의 회람도 아니었어요. 공식 연구기관이 역사 자료로서 증언을 요청한 순간이었죠. 며칠 뒤 할머니와 저는 도쿄 중심에 위치한 여성사연구회 건물 3층 회의실을 찾았습니다. 연구 책임자 스즈키 박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씀하셨어요. 사키코 씨의 증언은 현재 일본 내 침묵된 전시 여성 노동 영역 중 극히 드문 1차 기록입니다. 기록물을 보관하고 아카이브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기록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면 기꺼이 남기겠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엔 조용한 타자 소리만 들렸어요. 인터뷰가 시작되었고 할머니는 차분히 대답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시 공장 구조, 타자기로 입력한 문서 종류, 조선 여성들과의 교류, 자신이 느낀 작은 이상함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죄라는 걸. 인터뷰가 끝난 뒤 연구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기록은 디지털 아카이브에 보관됩니다. 향후 교과서, 전시관, 학술 연구에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책상 너머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로 기록이 됐어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글쎄다, 내 목소리가 교과서에 들어간다고 하면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며칠 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할머니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전시 여성구술 아카이브 제34호 이와사 사키코 1900 도쿄 니치카츠 공업소 근무. 그리고 그녀가 적은 문장 하나가 인용되었어요. 나는 타자기로 숫자를 쳤다. 그 숫자가 누군가의 삶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NHK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짧은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이름 없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이라도 더 남기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블로그에 새 글을 올렸어요. 증언은 누군가를 탓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숫자 속에서 사람을 잃었고 이제 이름 속에서 사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이름들을 영영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씁니다. 이름을 숫자 대신 남기기 위해. 학교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교무회의에서 제 활동을 소개했고 역사 수업 시간에 전시 여성 노동에 대한 특별 수업이 열렸습니다. 유이 덕분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을 오늘에서야 듣게 되었어요. 학생 몇 명은 그렇게 말했죠. 비판 대신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From 와다 아유미. 제 어머니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왔습니다. 성도 이름도 빼앗긴 채 와다 3번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억이 흐릿하지만 혹시 사키코님의 기록 중 어머니 이름이 있을까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기록처를 다시 펼쳤어요. 조선어로 적힌 이름 한 줄. 거기엔 분명히 와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죠. 기억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이어가는 거야. 역사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남겨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누군가의 인생이 되어 다시 다음 세대를 부르죠.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마당엔 매화가 피고 잔디 틈에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교복 대신 편안한 셔츠에 노트북을 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할머니가 조용히 국화차를 내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기억나요? 작년 이맘때 그 질문 하나 던졌던 거.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그 질문 하나가 내 마음 70년을 흔들 줄 몰랐지. 지금 저는 전국 고등학생 역사 포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전국 30여 개 학교에서 기억을 걷다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역사 토론 모임이 운영되고 있고 그 출발점엔 늘 제 블로그 주소가 소개됩니다. 역사를 남기는 건 어른의 몫이지만 묻는 건 언제나 아이들의 용기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증언을 모으는 사람이 되었어요. 문부과학성은 최근 전시 여성 노동사 단원 신설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엔 한 줄 이름이 실렸죠. 이와사 사키코 민간 구술 참여자. 그리고 NHK는 할머니의 인터뷰를 다큐멘터리 시리즈 말하지 못한 봄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했어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떨리시나요? 할머니는 천천히 웃으셨어요. 예전엔 떨림이 두려움이었는데 지금은 책임이네요. 그 책임이란 건 내가 한 일이 누군가의 이름을 지워버린 일이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그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라디오 방송이 나간 그날 밤 수십 통의 편지가 할머니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군수공장에 계셨습니다. 이제라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그 문장들에 할머니는 조용히 천천히 눈시울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서울의 한 소녀로부터 영상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이와사 유이 씨의 블로그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그 시절 이야기를 평생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글을 보여드리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말이요. 정말 멀리까지 갔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실은 그렇단다. 한번 꺼내면 멈추지 않거든. 그해 여름, 지역 도서관에서는 기억의 이름전이라는 이름의 작은 전시회가 열렸어요. 전시 첫날 조심스레 입장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벽면에는 조선인 여성들의 이름이 일본어와 한글로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앙 빛이 잘 드는 위치엔 할머니의 타자기와 그녀가 남긴 짧은 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잊힌다는 것을. 전시관을 나오며 한 중년 여성이 딸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그 시절 이야기 왜 안 했어? 그 어머니는 잠시 머무시다 작게 웃으셨죠.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서. 봄에서 겨울까지 진실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언제나처럼 시끄럽지 않게. 하지만 누구보다 깊이 스며들며.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기획한 온라인 강의 첫 편을 열었어요. 질문에서 시작된 역사. 저는 말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그리고 한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제 할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입술을 지나 다른 누군가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역사를 만드는 가장 작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